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서양사 두 번째 시간 로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수능 출제 경향 보면요, 이전에는 한 10여 년 전쯤에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좀 주로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옥타비아누스 나왔다가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나와 있는데요. 여기 출제됐던 됐던 그런 인물들은 로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마의 건국부터 그리고 서로마 멸망까지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보시면요, 건국은 기원전 8세기 중엽에 라틴인들이 테베레강 하류에 도시국가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수립됐다는 것입니다. 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정책 실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귀족들이 정치를 집권하는 집정관과 원로원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공화정 수립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를 귀족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공화정이라고 쓰고 넘어갈게요. 자, 귀족들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귀족이 아닌, 또 왕도 아닌, 즉 평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해서 평민들의 권력이 신장되는 과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평민권 신장, 특히 아테네의 평민권 신장 과정과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이니까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상공업이 발달되자 부유한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하면서 이들을 중장보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장보병화되었다. 이들이 군대의 주력이 되었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도 정치적 권력을 달라라고 하면서 일명 성산사건 또는 성산철수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호민관을 설치하고 평민회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법이 나오게 되는데 12개의 표로 이루어진 12표법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 문자로 이루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죠.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인데요. 내용은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마음대로 법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표법이 제정되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법은요, 리키니우스법 되겠습니다. 리키니우스법은요, 집정관 2명 중 1명은 평민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게 되고요. 원래 집정관이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귀족, 1명은 평민이 되는 거겠죠. 이전에는 귀족 중에서만 2명이 됐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법이 있는데요. 바로 호르텐시우스법입니다. 호자 다시 좀 쓸게요. 자, 호르텐시우스법은요, 평민들의 모임인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결의가 입법권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평민과 귀족의 권리가 동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산철수 사건부터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 로마 평민권 신장 과정 관련해서 이 순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나마 평민과 귀족이 같아졌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로마가 말이죠. 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는 이제 이탈리아 바깥으로 시선을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난 상대가 바로 카르타고였고, 이들과의 전투를 아주 장기간의 전투였는데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려 3차에 걸친 장기 전쟁이었다고 하고요. 연도로 따져도 엄청나게 길게 싸웠죠. 거의 120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전쟁 초에는 이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여러분들 한니발의 공세에 이 로마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명장이 있었죠. 바로 스키피오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로마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말이 여러분들,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거든요. 자, 로마는 정복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정복지를 속주로 만들었고요. 총독을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포에니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어요. 근데 중소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제 대농장이었던 라티푼디움이 성행했거든요. 라티푼디움입니다. 다시 쓸게요. 라티푼디움. 자, 라티푼디움이 성행했는데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크고 중소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요, 여러분들 농지법이란 걸 통해서 부유층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티베리우스가 결국 반대파에 몰려서 죽게 됐고요. 그리고 가이우스 그라쿠스,
동생입니다. 동생이 한 10여 년 뒤에 또 호민관으로 등장해서 곡물 이 밀을 염가에 즉 싼 값에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이우스 티베리우스까지 가이우스 그라쿠스까지 여러분들 개혁 내용이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라쿠스의 개혁 시도가 실패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지배층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귀족파와 평민파, 다른 말로 벌족파와 민중파 간의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 벌어지는 게 로마와 로마의 동맹 시간에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던 다른 시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요는 이거였습니다. 동맹시들이 로마에게 우리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결국 승리한 것은 로마였거든요. 로마가 동맹시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서열 관계를 확실히 한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동맹시에 부여했습니다. 서열 정리하고 줄 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파르타쿠스라는 난이 또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요 그야말로 혼란기였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시도되고 실패한 이후에 대혼란기가 왔다는 점, 그리고 그 혼란기를 잠재우려고 어떻게든 봉합해보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삼두정치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삼두정치는 총 2차례에 걸쳐서 있었고요. 이 중에서 1차 삼두정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 율리우스 카이사르란 인물이 폼페이우스 크라소스와 함께 했던 1차 삼두정치입니다. 삼두는요 머리가 3개란 뜻이에요. 먼저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해서 글씨를 다시 쓸게요. 자,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권력 분배가 다시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카이사르가요, 이 갈리아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폼페이오스한테 뒤통수를 맞고 나서 원로원으로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그대로 진격하거든요. 그때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언이 있고요. 나중에 폼페이우스를 이제 죽을 때까지 쫓아가가지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어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카이사르가 거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는 형식적으로나마 공화정인 국가였단 말이에요. 공화정 국가에서 카이사르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펴더라도 이 사람이 독재가 되는 게 아닌가, 혹은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화파 귀족들의 사주를 받은 이들의 청년들에 의해서 결국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카이사르를 따르던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있었대요. 그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브루투스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브루투스도 그 카이사르 암살에 같이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가슴에 칼을 꽂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는 명언인가 아무튼 유언을 남기면서 사망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이사르가요 그 자기의 후임자로 지명해놨던 인물이요 바로 2차 삼두 정치의 중심이 되는 바로 옥타비아누스 되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요 2차 삼두 정치를 열게 되는데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와 함께 2차 삼두 정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초반에 원래 힘이 없었는데 그 카이사르의 정적이었던 키케르의 의외의 버프를 받고 이 정계에서 실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아그리파의 그런 어떤 용병술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결국 안토니우스를 꺾게 됩니다. 그 전투가 바로 악티움 해전 되겠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요, 여러분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옥타비아누스가 무릎 꿇리게 되죠.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정권을 장악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린캡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린캡스는 제1시민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시민. 근데 여러분들 누가 봐도 옥타비아누스는 당시에 거의 황제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 황제 할 거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첫 번째 시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겸손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원로원이 이것을 대단히 높이 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우구스투스라는, 즉 다른 말로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만큼 알아서 기어줬다라는 얘기죠. 자, 뭐 이런저런 번영의 히트를 마련했다는 게 옥타비아누스 때고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재정의 성립이라고 보는데 본인을 제1시민이다 프린캡스라고 하다 보니 그걸 굳이 받들어서 원수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프린키파투스라고 하죠. 자, 이후에 여러 황제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뭐 들어봤을 네로 황제 이런 것도 거치고 나서 어쨌든 여러분들 로마의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른바 오현제 시대라는 것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요 세습이 아니에요. 황제의 자리를 세습하지 않고요. 황제가 다른 황제에게 상위를 넘겨줍니다. 일종의 선양 같은 개념이죠. 뛰어난 인물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준 거죠. 이때 당시에 로마가 최대 영토 확보했고요. 이런저런 정비했고요. 상공업도 발달했고요.
자, 전성기 지났죠? 이제 휘청거리죠. 군인 황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뭐 세베루스 황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군대의 정치 간섭 그에 이은 군인 출신 황제가 연달아 즉위합니다. 약 50년 약 26명의 황제가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자, 국정이 상태가 안 좋은데 게르만족, 사산족 등의 이민족 침입이 계속됐습니다. 속주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쟁 포로는 점차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노예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라티푼디움은 노예제 대농장인데 노예의 지위가 향상되니까 라티푼디움은 이제 경영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자들은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부자유한 소작인 콜로누스를 부리면서 이른바 콜로나투스 제도라는 것이 성행하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라티푼디움과 콜로나투스는 좀 다른 면모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라티푼디움은 노예, 그리고 콜로나투스는 콜로누스라고 불리는 부자유 소작인입니다. 노예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이후에 이 군인 황제 시대를 끝장낸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여러분들 동방에서 전제군 주제를 도입했고요, 화폐 개혁, 군사 개혁 추진했고요, 그리고 제국을 4분할 통치합니다. 정황제 둘, 부황제 둘. 물론 이 정황제 중에 한 명이 디오클레티아누스였고요. 이것은 영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를 이어서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크리스트교와 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밀라노 칙령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가 공인되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정통 교리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뒷장에서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제국 통치를 일원화, 원래 같이 즉위했던 황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리키니우스라는 황제였는데 그와의 그 대결에서 승리했고요. 그 일원화시킨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원래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로 천도해서 자기의 도시,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330년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리스트교가 이제 국교화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수능 기출문제에서 여러 이름들 봤는데 아마 눈에 띄는 이름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왜 중요한지는 앞눈에 봐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테오도시우스가 죽은 이후에 다시 이 자기 아들들한테 로마를 동서로마로 쪼개서 상속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로마가 분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서쪽에 있던 서로마는 476년이면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게르만의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자, 게르만 출신의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 이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마 멸망까지 얘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뒷면 넘어가시면요. 로마 공화정의 구조, 포에니 전쟁, 그리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즉 그라쿠스 중에 형이죠. 형의 그 연설문 있고요. 형제 형상, 그리고 로마 제국 발전해서 여기 지도도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서로마 경계선이 여기 있네요. 자, 로마 문화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보시면요. 이 로마 문화의 특징은 딱 이 두 글자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실용적이다. 실용,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저거 섞었지만 어쨌든 실용에 가깝습니다. 자, 법률 내용 볼게요. 먼저는 여러분들 최초의 성문법이었던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포법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이런 등등이 있지만 좀 더 넓게 봐서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 그리고 제국 내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잔티움 제국에서 집대성되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따로 있습니다. 혹은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저거는 볼게요. 나중에 나오길 겁니다. 로마법 대전이라는 것을 이때 편찬하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동로마의 황제였어요. 자, 건축 볼게요. 실용적이라고 했습니다. 도로, 수도, 대선문, 공중 목욕탕. 그렇죠. 자,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었던 콜로세움도 한번 봐주시고요. 극장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경기장. 사람들 막 검투 시합하는 거 보고 했다는 거죠. 검투 묘회들. 자, 과학 내용 볼게요. 2세기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천동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도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해서 이게 당시 크리스트교 교리와 일치해서 중세 유럽에서 지배적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깨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죠. 자, 역사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사 쓴 사람이 리비우스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웅전 쓴 사람 이름이 플루타르코스라고 해서 이름 대땅 길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가 있고요.
갈리아에서 전쟁한 이야기 누구겠어요? 그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영어로 읽으면 줄리우스 시저예요. 시저 들어봤죠? 황제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자, 문학 분야 보겠습니다. 문학에서는 뭐 베르길리우스 농경시, 호라티우스의 시 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산문에서 키케로입니다. 키케로, 아까 옥타비아누스를 정치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 키케로, 혹은 카이사르의 정적이었던 그 키케로 말하는 겁니다. 자, 철학 분야에서는요, 이성을 중시하는 스토아 철학이 유행했고요. 헬레니즘 때 나왔죠. 자, 특별히 5현제 중 한 명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발음이 이상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이면서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스테디셀러 명상록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도 서점 가면 팝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전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와 그리스도교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성립하느냐? 먼저는 그렇죠. 예수가 등장해서 이 유대교의 선민의식이나 율법주의를 까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 평등, 인간에 대해서 휴머니즘만 이런 거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점점 메시아화 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유대교의 지도자와 로마에서는 점차 이 예수와 예수의 무리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얘네 무기라도 들고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이 확산됐고요. 이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교인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에 신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다신교 문화인데요. 이 황제, 그리스도교인은 황제 역시 신으로 모시는 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봐서 거부했고요. 그리고 군 복무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인된 것이 그죠? 누구죠? 콘스탄티누스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무슨 칙령? 그렇죠.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었고요. 공인은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정통교리를 확립한 게 이제 니케아 공의였던데요. 자, 바로 삼위일체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이 채택되고요. 이 아리우스파의 교리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삼위일체설을 여기서 설명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종교와 신학적으로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겼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인과 국교와는 다릅니다. 공인과 국교와는 달라요. 자, 국교화, 그리스도의 국교화는 여러분들 누구였죠? 그렇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 됐고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 세계적인 그 주름 잡았던 그런 로마의 힘을 버프받아서 세계 종교화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자, 그리고 나서 테오도시우스가 죽은 다음에 로마가 동서로 쪼개지잖아요. 그 서쪽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요.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해서 각자 좀 전도 대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서쪽에서는 게르만족을 위주로, 그리고 동쪽에서는 슬라브족에게 교세를 확장했다라고 하고요. 그 동로마와 서로마는 각자 유럽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밑에 보시면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